네, 제 옆에는 이성원 한상청년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아침 일찍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네. 예. 자, 먼저 그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세요. 예, 올해가 사실은 저희 단체로서는 조금 기념할 해인데요. 네.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자영업자들이 을이라는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게 알려진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남양유업 욕설 파문입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을에 위치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우리의 권리를 찾자 네. 해서 생겨났던 단체가 지금 저희 단체의 모태가 된 단체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쭉 해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주로 이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라든가 예. 혹은 뭐 가맹점, 대리점, 요즘 최근엔 플랫폼까지 갑질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저희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그런 뭐 입법 활동이라든가 필요하면 뭐 농성도 하고 집회도 네, 하고 네, 네.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 인구가 600만, 700만, 네, 맞습니다. 800만까지 통계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정부 부처마다 정확한 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거의 600만에서 700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만 자영업자지. 네. 실제로는 뭐 1인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예. 전 드는데.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은 걸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로 맞아요. 예, 하나의 개념으로 다시 좀 바꾸는 것이 어떻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일자리 문제 차원에서라도 이게 자영업이란 개념이 이제는 조금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문제라는 거죠. 국민에 맞습니다. 대한 문제인 거 하고요. 예. 특히 퇴직 이후에 자영업으로 진출하신 분들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출 규모가 소상공인들의 대출 규모가 1,000조를 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작년 3분기에 이미 1,000조가 넘었고요. 작년에요 이미요. 예. 네. 그 4분기에는 거의 1,019조에 달하고 있는데 네. 그냥 흔히 국민들이 1,000조 하면 감이 좀 안 잡히실 텐데 네.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1년 국방비 예산이 1,000조고요. 한국 1년 정부의 총 예산이 630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조의 돈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 5,100만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국민 1인당 2천만 원이 돌아가는 돈입니다. 엄청난 건 이게 차곡차곡 쌓인 거겠죠. 누적되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급격히 늘어났고요. 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매년 거의 100조씩 늘어나서 바로 작년에 1,000조가 늘어난 것인데 이게 개인 사업자 대출 비율이 한 670조 정도 되고요. 개인 사업자가요. 개인 사업자 대출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장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다라는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네. 겁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이제 네. 348조는 가계대출인데요. 이 가계대출은 뭐 일반 국민들도 잘 아시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이 있고 근데 지금 개인 사업자 대출이 2배 정도 높잖아요. 네. 그만큼 최근에 개인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증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자율이 금리가 뛰었잖아요. 예. 이자가 엄청나게 부담이 크겠습니다, 다들. 예. 지금 이자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사실 현장의 말씀을 조금 더 예, 드리자면 그러시죠. 예. 사실 이자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원금입니까?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때 원금을 언제까지 상환해라. 예. 보통 이 신용대출의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를 제출하고 저희가 매출 증빙을 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대부분 그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 물론 뭐 몇 년 후에 일시불로 상환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정도의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은 거치만 합니다.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를 하고 원금을 4년 동안 분할하는, 네. 분할 납부하는 그런 예. 시스템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정부에서부터 사실 이 워낙 이자랑 원금 부담이 크니까 네. 이것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라는 아.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거치 기간을 좀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자도 조금 이따 갚아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원금도 원래는 4년간 분할 상환인데 이걸 8년으로 좀 늘려준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도는 해줬군요. 예, 그런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정책이 오히려 너무 더 자영업자 악화시켰구나. 부채를 악화시킨 게 아니냐라고 예. 지적도 있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연기를 해줬던 게 종료되는 게 올해 9월입니다. 아, 올해 9월이요. 예. 기재부가 좀 전향적으로 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건 추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 다중채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중채무. 채무가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게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다중채무라 함은 쉽게 얘기해서 한 개 금융권에서 한 개의 상품으로만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여러 개의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뭐 시중은행 아니면 뭐 제2금융권, 맞습니다. 저축은행 이런 데서 다 받았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에 의하면 이 대출금 중에 50% 정도가 사실은 다중채무자고 70% 정도가 다중채무자고요. 그런 예. 뭐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다중채무 여러 개의 은행기관 또 제2금융권까지 합쳐서 한다는 거는 사실 극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더 놀라운 건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3개 이상의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카드 사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막기 위해 다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막듯이 이제 상환 기간이 돌아오니까 채무를 또 막기 위해 더 추가 대출을 받는 그 해당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니까 맞습니다. 다른 은행 가고 맞습니다. 금융기관 특히 예. 제2금융권 이자 예. 센데 아주 예. 그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중채무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네. 가장 최고의 문제도 지금 다중채무자 문제입니다. 아, 이건 제가 말씀 못하겠는데 그게 결국은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산인가요? 이제 파산 내지는 신용 네. 불량이 되면서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 몰릴 근데 수밖에 이분들의 없겠죠. 비율이 현재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그 채무자 중에서 70% 예. 다중채무를 예.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많이 계십니다. 예. 거의 거의 다중 채무자입니다. 70%라는 건 거의 다중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꺼번에 여러 금융권에서 금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는 채무 상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장사는 그만둘 수 없고 맞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하나 물고 물려 들어가는 거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처음 대출했던 금액의 이자나 원금만 조금씩 갚아 나갔는데 이제는 두 번째 채무 상환 기간 돌아오고 세 번째 채무의 상환 기간이 돌아오고 이제 더 이상 이걸 연장도 안 해준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자,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예. 그 원인을 좀 보죠, 총장님. 아니, 국가에서는 기재부에서 아니, 니네들이 말이야 장사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왜 이렇게 집단적인 다중 채무 현상이 나타나고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많아진 이유가 그분들이 다 6,700만 명 장사를 못하고 말이죠. 손실만 보는 장사, 이상한 장사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재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얘기하세요.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모범적인 그렇죠. 예. 방역을 펼쳤고 또 경제도 국가 경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담보로 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방역을 그렇게 잘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에 비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아주 박색했죠, 아주.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제 방역을 안 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할 테니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 문을 닫거나 영업을 네. 중단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상당수 많은 자영업자가 오히려 거기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에서 오히려 문을 닫게 하거나 식당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기억납니다. 영업시간만 제한을 했잖아요. 맞아요. 뭐 8시까지 해라, 9시까지 해라. 근데 그렇게 자영업자로서는 난생 처음 겪는 정부 명령에 의한 영업 제한이 이루어졌던 건데 보상이 사실은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국가가 클로즈 한 거죠, 완전히. 뒤늦게 손실보상법이 제정돼서 손실보상을 했는데 문제는 현실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보상이 됐고 더 큰 문제는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코로나 2년차 후반부부터나 그 시점부터의 손실을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 손실에 비해서는 너무 보상이 적었고 또 하나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기재부가 기재부.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나라 곳간이 지금 텅텅 비었다. 그 사람 그 총리 그만둔 사람.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 예. 그 양반. 저희가 심지어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홍남기 네. 경질하라는 집회까지 했습니다. 농성까지 할 정도였고. 네. 근데 정말 저희가 화가 났던 지점은 뭐냐면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네. 국가 재정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했던 기재부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 세수 50조가 발견됐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완전히 분통이 터지셨겠네. 아마 그 50조를 코로나 기간 동안 풀었다면 이렇게까지 소상공인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예. 아주 기억납니다. 아주. 네.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퇴직금 많이 받았겠죠. 예. 자, 연금도 뭐 공무원연금 대단할 테고.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부총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재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기네들이 국가가 막은 거거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려워지셨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집단적인 다중채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후보가 공이 뭐 한다 그랬는데. 제1 공약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 완전한 보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완전 예, 보상. 완전한 보상이었었는데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제가 잠깐 말씀 예. 끼어들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경제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완전 보상한다는 거. 국내 경제 소비에서도 이제 문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윤석열이 그렇게 했는데 했습니까? 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재원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구원투수로 기재부가 초과 세수가 50조가 있었다. 예. 발표를 했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시점에 인수위에서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영업자들의 총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조 정도 된다는 발표가 돼서 그랬어요. 딱 그 초과 세수로 손실 보전이라는 방식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윤석열 쓰겠구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상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거의 최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보상을 하긴 했는데요. 예. 역시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네. 그 이후로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어떤 자영업자 피해, 더군다나 지금 3고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실제 코로나 때보다 더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난방비를 포함해서 이런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상 정책은 없고 네. 대신 항상 이 부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에서 내놓는 게 배드뱅크 방식의 기금들을 마련하거든요. 레드뱅크? 자는 은행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보통 은행이라면 돈을 빌려주고 네. 이자를 통해서 어떤 은행에 부를 늘리는 방식의 은행의 기본 원리잖아요. 끝내주는 산업이에요. 예. 근데 배드뱅크는 역으로 뭐냐면 뭡니까? 시중 은행에 있는 이런 채무들을 사들입니다.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채무를 산 다음에 오히려 이 채무자들의 이자나 원금을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장기간 상환할 수 있게 그렇게 채무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드뱅크란 이름 괜찮은 거네요. 예, 네. 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항상 배드뱅크 방식의 한계가 뭐냐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갚을 능력이 되는 분이 이 배드뱅크 네. 때문에 일부러 빚을 네. 갚지 않고 여기 예. 혜택을 입는다든가 그것 때문에 배드뱅크를 이용할 때는 혜택도 주어지지만 페널티도 적용이 됩니다. 그 페널티가 뭐냐면 배드뱅크를 이용하는 즉시 신용도가 완전히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자영업자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겠네. 자영업자는 사실 신용카드도 써야 되고 맞아. 또 필요하면 대출도 받고 해야 되는데 신용도 하락 때문에 그런 신용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그런 걸 왜 해요? 정부에서 그냥. 그 기재부에서 또 하는 겁니까? 그것도? 예 정부에서 대부분의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정부가 했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가 대출금을 연체를 해야 됩니다. 아, 연체가 안 되면 그거 안 돼요? 이제 원래는 연체 위험이 있는 그 부실 예상 차주라고 부르거든요. 여기까지 적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 회원사들이 네. 내가 더 이상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활용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연체 안 하시고 잘 갚으셨는데요? 안 해주는 거예요. 연체하시고 오세요라는 대답을 연체하시고. 얻는 거예요. 정말요? 예. 창고에 있는 사람이? 예. 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야심차게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새출발 기금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야심찬 게 아니라 그냥 뭐 보여주기 식이었대요. 실질적인 게 전혀 안 되는 거군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얘기 좀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역화폐 문제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지역화폐가 지금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이재명 지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를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역화폐 이런 거 어때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그나마 소상공인들이 최고의 정책으로 손꼽은 게 지역화폐 정책이었고요. 아, 왜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먼저 설명드리자면 네네네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기억해 보시면 재난지원금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아, 네, 기억이 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고 네.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이 화폐를 가지고 쓰세요라고 지원을 맞아요. 해줬는데 맞아요. 예. 골목상권에서 효과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훨씬 높았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지역화폐의 효용성 때문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를 줬으니까 그게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역화폐 지금 뭐 기재부도 굉장히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기재부 출신의 학자들이 굉장히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경제 효과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역화폐의 사용처입니다. 아, 사용처. 지역화폐는 뭐 대기업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혹은 대기업 직영점 같은 대기업 계열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골목상권에서만 쓰이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맞습니다.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보는 게 맞고요. 또 요즘같이 소비하기 힘든 네. 시절에 소비자들도 내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를 쓰는데 11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다.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그건 엄청난 혜택이네요. 그리고 이거 국가로서는 참 저희 표현으로는 정말 지역화폐는 쓰면 쓰는 만큼 남는 장사인 게 네.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 1조를 발행하면 네. 1조를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10%만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행자님 잘 아시겠지만 예.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물품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는 고스란히 또 정부에게 넘어갑니다. 전혀 정부 예산에는 손해보는 게 없는 거네. 고스란히 그 쓰인 만큼 다시 세금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지역화폐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대폭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왜요? 지역화폐 효용론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했으니까. 예. 그리고 제 생각엔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유통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 매출 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이쪽이 지역 상권을 하고 중소기업에 맞습니다. 가니까. 예. 두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겠죠.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하여튼 뭐 대기업의 어떤 그 매출이 줄죠, 당연히. 이 지역 더 활성화되고 그런.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좀 됐는데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네, 총장님. 네. 지금 전 국민이 뭐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부채 문제까지 해서 사실 소비 여력이 없으신 게 사실일 텐데 네.
힘드시더라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가급적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골목상권 이용해 주셔야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정말 우리 골목상권 응원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총장님 잠깐만요. 근데 총장님은 지금 어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저는 어쨌든 단체 상금을 그 전에는 어떤 자영업을? 예, 저는 유통 쪽을 좀 했습니다. 도서나 문구 유통을 좀 했었는데 네. 사실 상근을 하면서 이미 그 사업은 저희가 더 이상 예. 자, 지금 이제 이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예. 제일 궁금한 게 그 가게를 예. 샵을 어떤 그 폐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아까 저희가 자영업자들은 사업자와 매출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폐업을 하는 순간 네. 쉽게 얘기해서 이 신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출금을 일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고 오히려 월세를 내기 위해 내 매장 문을 닫고 알바를 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큰 위기입니다. 오히려 폐업이 필요할 땐 과감히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폐업도 일종의 탈출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퇴로가 있고 대안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폐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그 대출금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또 폐업하면 업종 변경해서 더 작은 창업을 하세요.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폐업도 못하시는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그 옷가게든 음식점이든 문은 닫혀 있어. 예, 근데 계속 닫혀 있어. 그게 그런 거군요. 폐업도 못 하고 맞습니다. 월세만 어디 나가서 노가다나 이런 거 하시면서 나오는 그거 갖고서 월세 주고. 와, 이거 진짜.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정말 연체가 시작되거나 그러면 예.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들어가겠네요. 통장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다른 일자리를 가시더라도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의 수입이 드러내면 그것이 온전히 본인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이런 데 이런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부채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사실 국회에서도 다루곤 있는데 네. 이게 행안위 관련인가요? 어딘가요? 하여튼 여러 부처에 관련해서 다들 정책은 내놓고는 있는데 네. 여야 공이 딱히 지금 해결점은 못 찾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지금은 자금을 좀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정치권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자금을 푸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국민들에게. 예, 네.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에는 더 도움이 된다. 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두려워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총선이 1년 남았잖아요. 예. 뭐라도 좀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 할 거예요. 저희도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때 있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거를 이제 예. 가져가셔야죠. 또 뭐 선거 따라갖고 뭐라도 좀 하려고 그럴 겁니다. 총장님의 오늘 인터뷰가 좀 마음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들어오셔서요. 여러 가지의 얘기를 많이. 이건 내 문제거든, 이거는 완전히. 총장님이 얘기하시지만 이건 내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